주판도시 인문학당 세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북대학교를 올해 막 정년 퇴임하신 김현호 교수님이신데요. 김현호 교수님은 조금 후에 모시기로 하고 우선 이 오늘 프로그램을 여는 공연을 베이시스트 박광우 선생님과 피아니스트 김지연 선생님께서 들려주시겠는데요. 첫 번째 곡은 Come Away Death라고 하는 곡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비아라는 작품 속에 들어있는 그 시를 곡을 붙인 거고요. 두 음악가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셰익스피어에 관한 좀 더 색다르고 깊이 있는 지식을 얻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김현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셰익스피어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 문학, 시, 소설, 희곡, 또 그림, 오페라, 음악, 여기에서 사실은 셰익스피어 작품에 그 뒤에 좀 더 나오겠지만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술 가공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시비아에 나오는 곡입니다. 시비아는 그 오시노 공작이 오시노 공작이 올리비에라는 여인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시비아의 첫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악이
음악이 사랑의 음식이라면 플레이온 계속해서 연주해다오. 이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비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국이나 미국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어려워해요. 왜? 영어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번역판으로 읽잖아요. 번역판으로 읽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첫째는 이야기들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야기로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이제 시비아에서 시비아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과 희극적인 모습, 희극적인 것을 잘 균형이 잡혀진 아주 최고 희극이라고 코미디 희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부터는 대개 이제 비극 작품을 씁니다. 4대 비극들이 그 후에 옵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시기별로 셰익스피어는 작품이 달라집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간단히 이 노래에 대해서 이 노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들이 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빨리 와라 죽음이여 죽음이여 하고 이 자기의 사랑을 그 오스티노 공작이 자기의 사랑을 올리비에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혼자 상사병에 걸립니다. 근데 사실은 상사병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데 다 그 사랑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을 보고서 바로 그냥 다른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남자들의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말이 많이 씁니다. 뭐 흔히 그 오피리아를 보고 햄릿이 어머니 보고 약한 자의 그대 이름은 여자노라 하는데 사실은 약한 자의 그대 이름은 남자노라도 많이 나옵니다. 변덕스러운 남자의 모습도. 자, 그리고 우선은 이 노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셰익스피어에 관한 아까 들었잖아요. 음악 또 아까 여기 오페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 이름을 셰익스피어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온 작품들 또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도 여러분 맨 앞에 이 셰익스피어 초상화가 3개가 있죠? 셰익스피어 얼굴은 몇 개겠습니까? 하나요? 그래서 이 3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현재 가장 세계 잘 알려진 초상화입니다. 이 3개를 한 것은 어느 것이 진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연극의 목적은 햄릿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연의 거울을 비추어 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울 삼명경 있잖아요. 삼명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거울에 비치는 얼굴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어느 것이 진짜 얼굴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3면으로 거울을 한번 놔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거울이 서로 반사하고 반사되고 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얼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실제적으로 미리어드 마인디드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지닌 셰익스피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게 표현할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가 이 옆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똑같이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집에 실렸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현대의 셰익스피어 현재 현상을 앞에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은 1999년에
1999년에 BBC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1000년이 지나가네. 한 세기는 100년이잖아요. 100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는다든지 다른 것을 할 때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지난 1000년 동안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은 누굴까 하는 것을 BBC 라디오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6명, 최종 파이널, 이제 최종적으로 6명을 최종 후보로 놓고 투표를 한 결과 셰익스피어가 1등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여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6명이 누구냐. 근데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11번째가 됐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 예선 투표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재미있는 거 또 하나, 우리 사장님이 좋아할 텐데, 캑스턴이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캑스턴. 캑스턴이 들어갑니다. 캑스턴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구텐베르그에서 인쇄술을 배워가지고 영국에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 출판 때문에 영국은 이러한 문화가 더욱더 융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크로멜은 우리가 이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죽은 후에 크로멜 때문에 극장 문이 닫습니다. 이게 그 의정, 이제 크로멜이 왕권 정치에서 찰스 1세를 처형을 하고 공화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느냐? 이런 악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의민주주의를 영국에 심었다 해서 그렇게 유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물리학자죠. 만유역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보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이 아니라 그전의 물리학은 다 뉴턴은 물리학으로부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6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 때문에 20세기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 중에서 최종 투표를 한 결과 6사람을 놓고 셰익스피어가 1위입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는 그럴만해요. 실제적으로. 셰익스피어는 정치가들이 영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셰익스피어 기조를 항상 인용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인용한 것은 헨리 5세라는 아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소수 사람으로 프랑스 군대에서 대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헨리 5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인용을 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셰익스피어를 인용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영국에 1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셰익스피어 태어난 스트래포드에 가까운 곳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때는 셰익스피어 사극을 10편이거든요. 10편을 항상 공연을 합니다. 1년 내에. 그러면서 영국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것은 우리나라 시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항상 물어봅니다. 학생들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인은 누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질문합니다. 또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의 왕은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햄릿을 읽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처음에 이렇게 천년 영국에서 최고의 영국인으로 이렇게 조사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상당히 이제 항무집니다. 이 사람이 뭐냐? 이 셰익스피어 이 전집이 나온 것이 셰익스피어가 1616년에 죽었는데 1623년 7년째에 가서 최초 전집이 나옵니다.
배우였던 친구 두 사람이 편집을 한 겁니다. 존 해밍과 헨리 콘델인 두 사람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유언장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줍니다. 얼마씩. 그 정도로 친구인데, 이 두 사람은 서문에, 이 두 사람이 편집한 서문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는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물이다. 모든 시대의 인물이다. 우리가 지금 부제로서는 고전으로서 셰익스피어 읽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전이란 게 뭡니까? 고전의 정의가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고전에서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영구성입니다. timelessness, 영구성. 그러면은 이것이 한 지역에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편성입니다. universality.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느냐. 예술로서, 예술 작품으로서 잘 빚어져다. 항아리라면은 항아리로 잘 빚어졌느냐, 빚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미학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이 대개 고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그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이전의 시인들, 그리스 비극 작가들, 로마의 비극 작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겸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렇지만 우리들은 작품을 편집하는 사람들이니까 칭찬은 독자의 몫이다. 독자들은 글을 읽고 읽어라. 거기에는 정말로 아주 놀랄만한 지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근데 그렇게 읽었는데도, 아주 이것은 참 그렇게 읽었는데도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은 묻혀버릴 수가 없다. 묻혀버리면은 잃어버릴 테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도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은 맨 존슨이라는 사람은 뭐냐? 셰익스피어와 경쟁했던 극작가입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작품 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6일에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스트래포드라는 조그만 런던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시골의 농부 아들이다가 장갑장사, 아버지가 물론 그 스트래포드 시장까지 됩니다. 시장까지 되긴 하지만 아버지는 문맹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지만 하여튼 이기 때문에 기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기록에 있는 것들을 해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대개 이전에는 3일 지나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왜 자식들이 자식들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합니까? 또 1년 후에 또 생일 신고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놔놓고 이놈을 건질 놈인지 건지지 못할 놈인지 건진 것이 확실해졌을 때 신고를 했던 거거든요. 출생신고를. 그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일 지난 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날이 4월 23일입니다. 그러면은 26일에서 3일 전후로 하면 23일 날 났다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일치한다. 그래서 그 4월 23일 날 되면은 스트래포드는 거대한 셰익스피어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온 나라 각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다 참석하는 그러한 행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학교는 그랜마 스쿨,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초등학교 정도에서 대개 라틴어의 그 명기들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겁니다. 이게 이제 공짜겠죠. 이제 가난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학교를 다녔다는 근거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학, 이 당시에는 다른 극작가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대학 제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셰익스피어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작품들을 쓸 수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하는 이 작가에 대한 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결혼을 이제 한 그 18살 때에 6살 많은 앤 해서웨이하고 결혼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추측입니다. 그 특별히 신부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속도 위반을 해서 애를 뱄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폭풍을 하는 마지막 작품에 나옵니다. 프로스페라는 마술가가 자기 딸과 자기 딸이 사위가 될 사람한테 만일 너희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은 저주가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미리 속도 위반했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처음에 아들 3명이 낳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쌍둥이인데 그 이름이 햄넷입니다. 1596년에 죽습니다. 근데 1596년. 그러니까 1590년에 죽는데 햄릿이 나온 것이 1600년 경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햄릿의 그 소스, 이제 출처가 되는 것, 햄릿 이야기의 출처가 되는 것은 아물렛입니다. 아물렛인데 햄릿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햄릿과 아마 자기 아들과 관련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근데 전혀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5년 동안 종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나타나는 것이 15년 후에 갑자기 런던의 배우,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대학 자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아름다운 장식, 우리의 깃털로 장식한 벼락 출세한 까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1590년도 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뭘 했느냐, 여러 가지 억측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다 설입니다. 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기 작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근데 재미있게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 셰익스피어, 여기 셰익스피어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 영화를 왜 했느냐, 이게 1998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셰익스피어를 이해를 하는데 이건 아주 좋은 가이드입니다. 안내 영화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것도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작품이 영화가 나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꼭 보도록 하십시오. 아주 얘기도 재미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미 그렇게 셰익스피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태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로나에 가면은 줄리엣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2층에서 발코니에서 사진도 찍고 뭐하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서도 하여튼 모든 것들을 참 상세하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그 당시의 극장, 그 당시에 어떻게 공연이 됐고 작가가 어떻게 작품을 쓰면서 연습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죠. 여기 재미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나오는 주디 덴치 8분 나옵니다.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주디 덴치가. 그 사람은 물론 주디 덴치는 오랫동안 셰익스피어 연극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죠. 내임으로 보니까 연극을 해서 자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해서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리비에 같은 사람도 또 아주 연극 잘하면 다 서 칭호를 받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네임 칭호를 받고요. 근데 하여튼 이때 1590년대부터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근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나오지만 셰익스피어는 크리스토퍼 말로의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우를 시기합니다. 근데 말로우가 죽거든요. 죽은데 그것은 술집에서 돈 문제로 이렇게 말로우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 죽었어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자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하는 장면. 이런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다 이건 허구입니다. 허구. 영화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것들은 허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셰익스피어가 말로우를 얼마나 질투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할 때 로미오와 줄리엣 오디션을 할 때 모든 배우들이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말로우 작품을 자꾸 그것만 대사를 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작품은 안 하고. 그러다가 바이올라가 실비아 대사를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제 메스터 켄트로 돼서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극장이 배우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옛날 배우들은 항상 천한 사람들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의 후원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 저런 극단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90년부터는 같이 이렇게 소위 대학 제사들로 작품을 썼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인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셰익스피어 말고도 다른 훌륭한 극작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작품을 썼고 또 셰익스피어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은 묻혀버린 겁니다. 이게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도 이제 꼬마가 쥐 가지고 장난하다가 바이올라가 남장을 하고 이제 연기를 할 때 이게 여자다 이걸 이제 고자질을 하거든요. 고자질하고 쥐 가지고 바이올라의 이 뒤에 목에 쥐를 넣어가지고 이제 여자란 것이 들통이 나거든요. 그럼 극장 문이 닫혀집니다. 그게 존 웨브스터입니다. 웨브스터 이 사람도 더치스 오브 말피, 그러니까 말피오 공작부인, 화이트 데블, 그러니까 하얀 악마 이런 작품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 당시에 발표된 작품들이 2000여 편이 넘으니까요. 2000여 편.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613년에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이 당시에는 상당한 셰익스피어는 극작가 시인이지만서도 아주 극장의 주주가 되니까 배우 역할도 하고, 배우는 햄릿에 이제 되게 유령이 나오잖아요. 유령 역할은 아마 셰익스피어가 맡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그 고향에서 두 번째로 큰 집을 삽니다. 뉴 플레이스라고 새 집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것이 너무 나중에 집이 비싸가지고 세금이 많으니까 17세기에 그것을 산 사람이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집터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셰익스피어 생간에 있습니다. 보수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것이 1616년 4월 23일에 죽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묘비명입니다. 묘비명이 거기에 해놨죠? 뭐라고 해놨냐? 이것은 뭐냐? 이게 그 당시에는 18세기 중반까지는 교회 안에 유지들은, 지방 유지들은 교회 실내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실내, 이 트리니티 이제 처치 성 삼위일체 교회에 가면은 이게 셰익스피어 무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좋은 친구여, 제발 삼가다오. 이곳에 묻힌 유해를 파내는 것을 여기 해놨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자는 복이 있고 내 뼈를 움직이는 저주가 있으리라. 이 당시에는 흔히 우리가 햄릿에 보면은 햄릿 오피리아를 묻기 위해서 다른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래 지난 묘는 다시 파가지고 다른 사람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셰익스피어 이 무덤을 한번 파보려고 했답니다. 여러 가지로. 몇 번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묘비명 때문에 결국은 파지를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 셰익스피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작가 셰익스피어죠. 이제 극작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뒤에 보면 특성들, 이게 작품이 시기별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 습작기, 그 다음에는 성장기, 그 다음에 원숙기. 원숙기는 비극 작품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에는 로맨스 극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우리가 여기서 같은 소재, 같은 소재를 잡았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쓰여졌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그만큼 원숙해졌다는 것, 인간으로서 성장해졌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간의 갈등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As You Like It, 아까 얘기한 As You Like It에서는 이게 코미디이기 때문에 낭만 희극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 성장기에 주로 썼던 작품인데, 여기에서 동생이 형을 몰아내고 공작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카 딸을 숲속에 내쫓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동생이 마음을 변해서 형이 되돌아오는 건 끝납니다. 근데 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고, 이게 이제 낭만 희극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극 시대에는 햄릿이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러니까 햄릿의 동생인 클로디어스가 선왕인 햄릿의 아버지입니다. 햄릿의 아버지 이름이 햄릿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햄릿을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맥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촌이거든요. 덩컨과 맥베스는 사촌인데, 그렇게 해서 비극 시대에서는 동생이 어떤 사람이 죽고 그것에 대한 복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폭풍우는 로맨스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밀라노 공작이 동생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복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동생을 자기 섬으로 끌어들이거든요. 끌어들이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생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The rare action, 그러니까 값진 행동이라는 것은 복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덕에 있다, 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덕,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고 자비와 미덕이라는 것은 셰익스피어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니스 상인에서도 샤일록한테 포샤가 그 안토니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토니오 그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1파운드 살을 이렇게 뺏기로 이제 자르내기로 했잖아요. 그걸 포샤는 굉장히 자비라는 것으로 호소를 합니다. 샤일록한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라는 것은 강요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 자비라는 것은 이중의 복이 있다. 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있고 받는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 왕관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수록 더욱더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화해, 용서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비극 시대에서는 죽이고 죽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시기별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품에서 맨 처음에 발간될 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38편, 그러니까 극으로 38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집에는 36편이 실립니다. 2편은 실리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나중에는 2편까지도 셰익스피어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셰익스피어는 소네트, 소네트가 있습니다. 소네트시라는 특별한 이 시대에 유행했던, 그 후에도 소네트,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근데 이 시도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그러니까 154편의 소네트, 연작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이 시도, 그러니까 대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역병이 도시에 일어나면 극장 문이 닫습니다. 그런 때 썼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 이러한, 물론 셰익스피어 작품 자체가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 특별한 무은시라고 하는 시로 쓰여져 있고, 물론 어떤 인물들이 말하느냐,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농부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산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 운문, 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느 시기에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르게 나온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성숙함을, 인간으로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셰익스피어 일반적인 특성 하면은, 셰익스피어는 대부분의 이전에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썼지 자기가 이야기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보면 표절 시비가 항상 붙겠죠? 네, 표절 시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모든 작품들은 그 작품의 출처가 있습니다. 햄릿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또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작품은 익히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 무대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무대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를 보면은 거기서 막 로미오와 줄리엣 이미 작품이 써진 후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 작품 다 됐냐 하면 내 머릿속에 있다. 내 머릿속에 있다. 셰익스피어는 그래요. 써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써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공연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작품 읽는 셰익스피어 이해에 대해서는 셰익스피어는 영화로도 되고 연극으로 되고 또 이것도 각색으로 되고 오페라로 되고 어느 것이든지 즐기면 됩니다. 첫째, 이 연극의 목적은 뭐냐? 연극의 목적은 아까 자연의 거울을 비추는 거다지만 실제적으로는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즐거움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는 즐거움의 교훈을 생각을 했지만 우선 모든 예술은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즐겁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즐겁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연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는데 대개 이야기를 하면 서술체입니다. 내러티브.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단밥 먹던 시절에 이렇고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이건 서술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연극만은 뭐로 하냐?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과 대화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행동과 대화. 이것을 처음에 발명해낸 사람도 아주 뛰어난 천재일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런데 연극의 특성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들은 우리 관객들과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대에 있을 때만 인물입니다. 무대를 떠나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here,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이 뒤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해하는데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는 이 세상은 무대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5번째 보면은 이 세상은 무대이고 우리 모두 남자 여자들은 다 배우이다. 다 배우들은 뭐냐? 무대에 선 사람들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 훌륭한 배우가 되려면은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역할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인물들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만든 것은 무대에 등장한 인물들이 자기가 맡은 역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우리 인간들은 다 죽는다 하는 것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은 우리가 그냥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울하게 살아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죽지만서도 지금의 즐거움은 지금 웃자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은 없지만 악당들은 악당하는 짓을 즐깁니다. 강도짓 하면 이게 펄스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펄스테프는 베르디가 falstaff라는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국립극장 오페라다에서 공연을 했지만 이거 뭐냐면 자기는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나는 내 직업에 충실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헨리 5세가 되는 왕자가 이 펄스테프 같이 돌아다니고 못된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업을 나는 지켜야 한다. 뭔가 아주 천진난만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어린애한테 책임을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셀로에 나오는 악당 이아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지 동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자기 악당 짓 할 때는 정말 그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다 즐기는 겁니다. 햄릿은 멜랑콜리,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병적인 그 모습 처음에는. 하여튼 이 연극이다. 이 세상은 연극이다. 이건 공연을 위한 것이다. 공연이란 건 뭐냐? 무대 위에서 공연될 때만 배우들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템페스트에도, 그러니까 폭풍우에도 나타납니다.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도 다 이런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잠과 같은 것이고 잠과 같은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그걸 우울하게 보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노래한 중에 Come Away, 아까 죽음이여 오라 오라 여기에서도 여기에 이 더비 벨츠라는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클라운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걸 생각나게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있는 줄 아냐?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즐겁게 웃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온문 이 시대 이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셰익스피어만의 특성 있잖아요. 천재적인 특성. 이것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한 것은 우선 다양성입니다.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첫째로는 장르 다양성입니다. 장르가 사극, 희극, 비극을 쓴 사람은,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을 쓴 사람은 극작가 중에서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4대 비극 시인, 3대 비극 시인들도 다 비극만 썼습니다. 우리가 버나드 쇼,
버나드 쇼 같은 경우는 희극만 씁니다. 90여 편의 작품을 썼지만.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을 이렇게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로 그 다음부터는 주제, 소재의 다양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들, 죽음의 문제, 사랑 문제. 젊었을 때는 사랑 문제죠. 사랑과 배신의 문제, 우정의 문제, 복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찰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인물, 이것이 가장 큽니다.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썼습니다. 각양각색의 인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 살아 숨쉬는 인간들보다 더 진짜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냈다. 헬러 브룸이라는 아주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더 말해서 인간성을 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없었더라면 이런 인간의 유형이 있었다 하는 걸 모를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얘기한 그 다음엔 극의 구조, 아주 극의 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흥미있게 이끌어갑니다. 흥미있게, 정말 흥미있게. 예를 들어가지고 햄릿 같은 경우는, 자, 햄릿 첫 번째 구절이 이제 어떤 보초를 씁니다. 막루에서 보초를 딱 쓰고 있습니다. 보초 교대하라 하는 사람이 옵니다. 캄캄 얻습니다. 그럼 누구냐? 그럽니다. 누구냐를 누가 하겠습니까? 보초를 세하는 사람이 해야지요. 보초를 교대하러 오는 사람이 누구냐 합니다. 그거부터, 그래서 자, 유령이 나타났다. 이것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덴마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수화가 잘못됐습니다. 보초를 선 사람이 아니라 교대하러 온 사람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다. 안심합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그런데 딱 그 얘기를 하면서 극적입니다. 아주.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쪽 저 별이 저기에 있을 때 시간이 1시를 쳤는데 그때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전개를 합니다. 복잡하지만서 재미있게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38편의 작품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4세는 1부, 2부가 있습니다. 헨리 4세는 1부, 2부가 있는데 1부와 2부가 제가 그거 가지고 처음 석사 논문을 썼는데 다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이 폴스테프라님은 정말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폴스테프란.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폴스테프를 보고 그 사람을 가지고 희극을 하나 더 써라. 그래서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이라는 희극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폴스테프라는 사람은 작품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은 대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셰익스피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창작의 영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의 예술적인 그러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오피리아의 페인팅, 오피리아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피리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글 가가지고 오피리아 페인팅을 한번 쳐보세요. 아주 많습니다. 어떤 작품은 갑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공연했던 작품들, 이런 것들도 다 작품으로 관화로 그려지고 음악으로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대충 그 뒤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